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볼까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레바논 폭발 참사 소식인데요. 뭐 추가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용접 불꽃이 근처에 적재되어 있던 질산 암모늄에 옮겨붙어서 이 강력한 폭발로 이어졌다는 원인이 밝혀졌죠. 네. 그런데 왜 6년간 이 위험한 물질이 이 수도인 베이루트 도심에 방치돼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베이루트 폭발의 충격파 세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0% 정도 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157명, 부상은 5천여 명, 이재민도 30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 정확한 사고 조사 결과는 닷새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에서는 폭발 다음 날인 5일 오전부터 SNS를 통해서 교수형에 처하자라는 뜻의 아랍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성남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번 참사가 사실상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결론이 나면서 6일 시민 수백 명이 베이루트 도심 이 제마이제 지역에 모여서 혁명을 외치고 레바논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치 기득권층이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시위대는 베이루트를 방문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 역시 개혁이 이행되지 않으면 레바논은 계속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왜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루트를 이렇게 급하게 방문을 했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레바논을 식민 지배했었던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네네. 우리가 흔히 왜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마론파라는 그리스도교, 이 가톨릭 그 교도들이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연합이죠. 프랑코포니에 소속이 돼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프랑스가 레바논에 대해서 이 식민 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더더욱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도 이제 레바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영향력을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그 속내도 좀 있어 보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프랑스 하면은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 지배했었던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프리카, 중동 요 지역 자체에 사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해 나간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천연자원에 대한 기득권 플러스 지정학적인 어떤 요충지로서의 어떤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편 세계보건기구 레바논 사무소는 베이루트에 있는 병원 3곳이 파괴가 됐고요. 2곳은 일부 파손됐다면서 부상과 화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서 이 남부 시돈에서 북부 트리폴리까지 레바논 전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레바논 총리가 좀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레바논 경제장관 역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구호 장비와 의약품 지원 인력들이 속속 베이루트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식량이 한 달분도 비축돼 있지 않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 거 봐서는 빨리 이런 그 지원들이 좀 더 많이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일본 소식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일본이 사실상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정말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라든지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서 파괴하는 능력, 이 적기지 공격 능력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자민당이
중국과 러시아 등 이 주변국들이 극초음속 80 병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북한도 저공에서 변칙적인 궤도에서 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변국들이 무장을 하는 게 일본에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일본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이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서 억지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총리를 포함한 정부가 응답을 한 건데요.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도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양해가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F-35A 전투기 합동 타격 미사일이라든지 또 이 에이지스함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확보해서 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는 것으로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일본 헌법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한 시기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책임이 일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헌법 구조에 담겨 있는데 일명 평화헌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전쟁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따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분쟁 지역에 타병을 해서 교전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에는 자위대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네. 사실 군대로 알고 있지만 이건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서 유엔이 보장한 방어용 무력 행사라는 제한적 역할만을 할 수 있는 준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선제 공격을 위해서 전력을 보강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2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일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반대견이 55%로 찬성보다 훨씬 많아서 일본 국민들 역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은근슬쩍 이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위대의 군대화를 또 추진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의 생각과 현실은 사실은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이런 문제보다는 코로나19가 지금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일 그렇죠. 하루 환자가 1,000명씩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건강 이상설까지 돌았던 아베 총리가 이제 49일 만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총리 스스로 노출을 꺼린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마저도 거부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히로시마 원폭투와 75주년 위령 행사가 열렸던 6일 날 이 행사 참석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게다가 기자 한 명이 질문을 2개만 할 수 있고 질문한 기자가 총리 답변에 추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2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칙을 제시를 했고 최근 들어서 하루에 1,000명씩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관해서는 단 7분만 할애하는 등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기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답변 내용 역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내용에만 그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 사실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트 트래블 정책에 관해서 감염 방지책을 실시하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 정착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즉시 긴급 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의료 현장의 실태에 맞게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말 성의 없는 설명만 내놨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으면서 이 각국 지도자의 민낯이나 능력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아베 총리의 언행만 봐서는 일본의 앞길 뭐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음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해서 동쪽 끝에 카슈가르 지역을 직할시로 습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엉뚱한 내용이네요. 어떤 건가요? 네. 자, 이 중국은 사실 한족 외에도 소수민족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뭐 티베트 자치구라든지 신장 자치구 이렇게 이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척하면서 자치구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카슈가르라는 지역은 중국의 서쪽 끝인 신장 자치구 내에서도 제일 서쪽에 있는데요. 이 카슈가르시를 포함한 카슈가르 지역의 총 인구가 450만 명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신장 자치구 수도인 우르무치의 4분의 1 수준인 3,250달러에 불과한 아주 작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가 이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내놨냐면은 중국 정부의 14차 5개년 계획에 이 신장자치구 카슈가르시를 직할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 중국에서 직할시는 서울과 비슷한 1급 행정구역인데요. 현재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 등 4개 도시만 직할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4개 도시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초라한 도시를 갑자기 직할시로 승격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 주민들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고 한족 인구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리 독립의 요구도 다른 곳보다 유독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따라서 이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아예 중앙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켜서 각종 인프라와 경제 성장 중심으로 삼은 뒤에 이 신장 자치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해외 언론과 국제기구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들을 강제 수용소에 부금해서 가혹한 인권 탄압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